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까지의 역대 최고가 행진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18% 빠졌고요. S&P 500은 0.27% 하락하면서 5,307.01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0.51% 하락하면서 39,671.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공개를 앞두고 나스닥이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나 했는데요. 장 마감 전에 나온 FOMC 의사록이 분위기를 많이 바꿨습니다. 먼저 핀비즈맵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이거는 실적 발표 전의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의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회계 연도가 좀 묘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1분기 실적 무려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였던 246억 5천만 달러를 가뿐히 14억 달러나 뛰어넘었습니다. 네, 지난해 1분기에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인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매출이 거기서 무려 26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 4분기에 기록했던 매출 성장률에도 필적합니다. 성장세가 4분기에 비해서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분기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26억 달러를 기록해서 1년 전보다 무려 427%가 늘어났습니다. 조정 EPS, 조정 주당 순이익 1년 전보다 461%가 늘어난 6.12달러입니다. 신제품 블랙웰 H200 때문에 구제품이 곧 될 하퍼 H100이 덜 팔리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구제품은 공급이 개선된 정도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그 정도를 개선했을 뿐 여전히 수요가 강하고 블랙웰도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후반에 전 세계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이 기대한 것 이상입니다. 2분기 매출 280억 달러 수준이 될 걸로 봤습니다. 역시 시장 기대치인 268억 달러보다 12억 달러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순이익 마진은 76%에 달합니다. 월가 분석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이로운 실적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티브 잡스가 더 이상 없는 기업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제 쇼맨십도 젠슨 황이 담당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야말로 이런 경이로운 실적에 경이로운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선물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저희 김선영 NNS홀딩스 대표님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식 분할 언젠가는 할 텐데 이번에는 안 할 거라고 예상했었죠. 사실 월가에서도 거의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 분할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7일, 6월 7일 모닝 라이브 1주년 되는 날 엔비디아 주식이 10대 1로 분할됩니다. 보통 투자자들의 접근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고요. 그야말로 약간 들어와 같은 분위기죠. 와라, 더 와라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배당금도 분할 후 기준으로 주당 0.01달러 150% 인상시켰습니다. 제가 브리핑하면서도 이 회사는 도대체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렇게 실적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숫자들을 가지고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핀비즈맵으로 돌아가 봅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 회사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는 분위기 좋았던 테슬라, 간밤에는 다시 3.48%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2.3% 줄었다는 소식이 급락세를 이끌었습니다. 4월의 유럽 판매량이 14,00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4월에 유럽에서 차는 14% 넘게 더 지난해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테슬라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종목판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심 종목 늘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하다. 저희도 요즘 연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퍼스트 솔라
폭등했습니다. UBS가 목표 주가를 252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거의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UBS는 AI의 막대한 전력 소비가 퍼스트솔라의 커다란 호재가 될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AI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겁니다. 다시 다시 주요 종목판 돌아가서 보면요. 반면에 대형마트인 타겟은 폭락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시장 기대에 부합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추정치를 밑돌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대형마트들이 견조한 실적을 보인 것과 비교되면서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는 5월 FOMC 회의록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회의록 열어봤더니 인플레가 진짜 이대로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읽혔던 겁니다. FOMC 정례회의 참가자들은 과거보다 고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한마디로 금리로 경기, 물가 조절이 전처럼 잘 안 된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 정책이, 지금 기준금리가 제약적이라고 하는데 이 제약적인 정도가 좀 불확실하지 않냐. 즉, 금리를 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인플레 위험이 커져서 금리 인상이 적절해진다고 하면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거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는 조치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움직일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더 유지하거나, 하지만 노동시장이 예상 못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정책 제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5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과 거의 비슷한 발언이죠. 사실 FOMC 회의 이후로 연준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발언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실제로 논의하기도 했겠구나 하는 짐작은 이미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사실 파월 의장은 이런 회의 이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선을 그었었죠. 파월 의장은 진짜 인상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이 다시 좀 커지면서 웬만해서는 정말 금리 인상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는데, 그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하지만 금리는 인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5월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가서 보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금리는 소폭 오르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장기물 1.2bp 오르면서 4.42%대에서 움직였고요. 미 국채 2년물 금리, 단기물은 4.2bp 오르면서 또 어느새 4.9% 거의 바로 밑까지 돌아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중의 일부를 당장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야말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특히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한 고율 관세책을 내놨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보다 4배 높여서 25%에서 100%로 올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내용의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맞불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재하기로 한 기업은 로키드 마틴 미사일, 파이어 컨트롤을 포함해서 모두 12곳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중국 내 동산, 부동산과 기타 유형의 재산들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뭔가 맞불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미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번 제재 외에도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지 저희 앞으로 모닝라이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꽤 있는 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1.39% 하락하면서
77.57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2%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81.90달러에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난 점이 유가 하락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는 한 주간 원유 재고가 183만 배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기준으로는 250만 배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상황에 살짝의 분위기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우리로 따지자면 한국전쟁 때 부산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최남단인 라파에 주력 여단을 포함한 5개 보병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지난달에 재정비하겠다는 이유로 철수했던 나할 여단이 재투입됐는데요. 라파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곧 시작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중동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민간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 작전을 반대해 왔는데요. 최근에 라파에 밀집해 있던 민간인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자 미국도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이는 모습입니다.